이영식 코레일 사장이 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선로 전환기의 문제를 시공부터 점검, 운행 단계까지 1년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철도 안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도입된 장치도 현장에서 편법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관사 운전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블랙박스를 스티커나 종이로 가린 채 운행하고 있는 실태를 JTBC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탈선 사고가 난 KTX 열차에는 아예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을 적용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트위터 계정으로 논란을 불렀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 최모 씨가 분신으로 숨지면서 택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는 다음 주 목요일 기사 10만 명과 차량 1만 대를 동원해서 부패를 애워싸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 25살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홀로 순찰 작업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는 노조 측이 위험하다며 고쳐달라고 했던 설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시절까지 따져도 여성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힌 건 처음입니다. 정부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군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해안가 산책로입니다. 도루묵을 잡으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곳곳에서 어민과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결국 오늘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장 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국민의 불안이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시공과 점검, 운행, 그리고 사고 대처까지 열차 운영의 거의 모든 면에 첨단 고속철도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누구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 1년 동안 방치됐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시험 운행 때는 열차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원인 역시 신호체계 오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부 박영우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중심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우 기자,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은 선로 전환기입니다. 이게 고장이 났고 그 고장을 알리는 신호기도 잘못 연결돼 있었다는 것인데 애초에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건 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혀낸 사실이죠? 네, 선로 전환기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 부품입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확인을 한 건 당시 부품을 설치할 때 사용된 현장 작업도입니다. 예. 이 설계도에 따라 작업자에게 주는 지시서, 일종의 지시서인데요. 이 작업을 토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회선이 거꾸로 연결되도록 그려져 있다는 게 이 조사위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아예 작업지서 잘못인 상황에서 이 회선이 잘못 연결된 곳이 과연 이 사고가 난 이번 지점이 뿐이겠느냐라는 건데 사고조사위가 문제를 확인한 뒤 강릉선 전 구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급히 권고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입니다. 예. 현재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권고에 따라서 KTX 강릉선에 있는 선로 전환기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강릉선에 설치되어 있는 선로 전환기는 모두 236개입니다. 그걸 다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치겠다는 예정입니다. 예. 자, 뭐 100번 양보해서 잘못 시공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점검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운행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징후가 있었습니다. 예. 이 강릉선이 시험 운행에 들어간 건 지난해 8월 3일입니다. 그런데 시험 운행 중 열차가 9월에 열차 2대가 충돌해서 탈선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보도가 다 나왔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예.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던 큰 사고였습니다. 예. 사고 자체는 당시에도 보도가 됐지만 다시 사고의 원인이 신호체계 오류였다는 사실이 이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철도 노조를 통해서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것이 바로 신호체계 오류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코레일에서.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중간 보고서에 그게 담겼는데 그 중간 보고서가 원래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네, 그 정확하게 언제 작성이 됐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예.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아직 최종 보고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이번에 그걸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것이 제대로 좀 파악이 되고 공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당시 조사에서는 제대로 다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건데 마지막으로 점검이나 정비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1년 3개월 동안 운행을 하면서 점검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오류를 그러면 잡아내지 못한 건가요? 네, 코레일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선로 전환기의 케이블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는 이런 점검 작업은 2년이 지나야지 이제 진행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운행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코레일 측은 내년에 검사할 예정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좀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요. 이 짧게는 주 단위, 또 길게는 3개월 단위로 다른 장치들을 점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문제의 케이블에 일종의 이름표까지 붙어 있는데 이게 잘못 연결됐다는 사실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선 이 정비 인력이 부족해서 충실하게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나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제일 급한 건 강릉선에 있는 선로 전환기 전수 조사입니다. 이 국토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두 마치기로 한 상태이고요. 또 사고 차량의 운행 기록지를 살피고 또 차량의 기관 실내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또 세세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관제센터가 제대로 대응을 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관제를 총괄하는 구로 차량 기지를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서 사고의 원인 그리고 책임을 가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허술한 운영은 이뿐만이 아니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장비가 운전석의 블랙박스입니다. 법으로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탈선 사고가 난 KTX 열차에는 아예 이것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를 달아놓은 열차들도 테이프나 스티커로 가린 채 운행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의 취재입니다. 코레일 열차 운전석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누군가 종이로 가려놓았습니다. 검은 테이프나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하고 아예 렌즈 각도를 돌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오늘 한 차량 기지에 들어온 10대의 열차를 살펴봤는데 모든 열차의 블랙박스가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조작하거나 촬영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무색합니다. 열차 운전석 블랙박스는 지난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렇게 각종 편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탈선 사고가 난 열차를 비롯해 KTX 강릉선의 모든 열차에는 아예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만약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법 개정 전 발주한 차량이라 블랙박스를 달지 못했고 내년 초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정작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현안 보고 직전에 사퇴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퇴한 사장이 나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오늘 국회에서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찾기에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위의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기 1시간 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은 연이은 사고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사장이 현안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자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퇴하면서까지 이번 사고의 문제를 마치 지난 정부들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유체 이탈식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하는 추태입니까 이게? 왜 이게 추태입니까? 일방적이라니. 이렇게 독선리 한번 부리지 말죠. 그래서 이혼당 완전 참여합니까? 무슨 완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어디 가서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왔고 그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한국당은 이번 사고가 인재였다며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을 질타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남 탓하십니까?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하고 물러나신다는 각오로. 예. 김 장관은 KTX 열차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맡겼다며 결과를 토대로 전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속열차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 50여 년 동안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탈선 사고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호 설비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왔기 때문인데 사실상 매일 보수 작업을 병행하는 비결 아닌 비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와 신오사카를 잇는 JR 도카이 신칸센은 하루 평균 47만 명이 이용하는 일본 수송의 대동맥입니다. 1964년 개통된 이래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탈선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お客様が死傷死ぬという感じに、あと傷ですね、怪我ですね、死傷に至るような列車事故っていうのはゼロ. 비결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전기 궤도 종합시험차, 일명 닥터 옐로는 열흘에 한 번씩 전 구간을 달리며 선로나 전기 설비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호 설비의 전압 전류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도 감시가 이뤄집니다. 신호와 통신 장비에 대한 정기 검사와 보수 작업이 매일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KTX 탈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 오작동과 같은 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게 JR 측의 설명입니다. 2009년부터는 596km 전 구간에 탈선 방지 공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로 안쪽에 가드를 부착해 지진 등의 흔들림으로 열차가 탈선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본은 200년을 탈 수 있는 신칸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에만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을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등 유지 보수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재판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게 된 주된 혐의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보건소장 등에게 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를 뽑기 위한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트위터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막혔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무엇입니까? 네, 이 지사가 2012년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공무원에게 지시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판교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이 환수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예. 결국 이제 친형 강제 입원 혐의가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군요. 이 지사 측은 그동안에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정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이게 뭐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먼저 이 지사가 강제 입원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친형 재선 씨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재선 씨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재선 씨 본인이 2002년에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밝혔고 2007년도에도 재선 씨 부인이 우울 증상을 인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앞으로 재판에서도 이재선 씨가 당시 강제 입원을 할 만큼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은 나왔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 재판에 가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수사당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등록한 구글의 지메일이 김혜경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라 관련 이메일 화면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캡처 화면입니다. 직접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만큼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자, 이건 말고도 해당 트위터의 리트윗 시점과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글이 올라간 시점이 뭐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아무튼 유력한 정황 증거로 꼽히지 않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대학 졸업 사진과 JTBC의 앵커 브리핑 같은 특정한 글이 문제의 트위터와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거의 동시에 올려진 점 등을 들어 실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글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부인 김 씨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앞서 부인을 김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경찰은 30번 넘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사실 이 자리에 바로 나왔던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고소인단이죠. 법률 대리인 이정렬 변호사는 굉장히 좀 자신 있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기소조차 안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혐의로 판단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당사자 진술만 있고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폭 연루설도 관련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기자들 앞에 서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라면서 여배우 스캔들 같은 의혹들이 해소됐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이 허구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도민에게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에 대해선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려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사회 대동 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질문엔 등을 돌렸습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은 저희가 안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불교에서 어떤 심정이신지. 도청 안팎에선 재판이 시작되고 이 지사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법정에 드나들면 도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예산 심사 막바지여서 바쁜 시기인데 이 지사의 기소 소식에 일부 직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도청 측은 이 지사가 수사를 받아오면서 도정을 챙겨왔던 만큼 재판이 시작돼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 최모 씨가 분신하면서 기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다음 주 목요일에 기사 10만 명과 차량 1만 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카카오 측은 카풀 서비스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택시 4개 단체가 서울 역삼동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풀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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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고 공유 경제입니까? 한쪽 사람은 다 죽이고 카카오만 배불리게 먹고 살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친화 정책이죠. 그러면서 오는 20일 택시기사 10만 명과 차량 1만 대가 참여해 여의도 국회 앞을 점거하는 3차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제 방인데 뭐 강경 투쟁하자, 뭐 죽자, 뭐 다시 촛불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20일 날 집회 때 아마 보여질 것 같아요. 당장 택시단체들은 내일 오전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어제 분신에 숨진 최 씨의 분향소도 농성장 앞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집회 때도 나와서 같이 카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그때 당시는 했지. 그러나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우리 꿈에 생각은 못했어요. 카카오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고 서비스 개시 일정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미룰 수도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카풀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정부나 여당은 업계 사이에 끼어서 누구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태가 격화됐지만 지난 한 달여 동안 답이 없다가 갑자기 답이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오늘 여당이 소집한 긴급회의에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달 1일 TF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 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이번 주 안에 중재안을 마련해 보겠다면서도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욱 긴밀하게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시 합의점을 찾으려고는 했지만 택시업계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공유경제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과 택시업계 반발 사이에 끼어 정부 여당이 뚜렷한 역할을 못하는 사이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에도 1년 전부터 카풀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숨진 최모 씨는 저희에게 전달한 유서를 통해서 카풀제의 문제점을 택시기사 입장에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 씨가 유서에서 주장한 근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해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씨는 유서에서 서울 250여 개 택시 회사의 가동률이 60%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에 반대를 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최 씨의 메시지는 지금도 서울에 택시가 너무 많다. 그런데 카풀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다 이겁니다. 예. 현재 서울에 등록돼 있는 택시는 법인, 개인을 합해서 약 7만 2천여 대입니다. 일단 숫자만 보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지난 2014년 보고서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 택시 수요가 크게 오르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낮아서 이 택시를 잡기 힘들다라는 게 그래프상으로도 보입니다. 예. 그런데 낮에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습니다. 20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 데이터를 혹시 분석한 자료도 있나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카카오 사업자, 카풀 사업자로 나온 카카오 측이 말하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예. 작년 12월 20일 아침 8시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 택시를 통한 콜은 23만 건이었습니다. 당시 배차가 가능한 차량은 2만 6천여 대였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10%를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카카오 측에서 지난 8월 이 배차 가능 택시 수 그리고 시민들의 호출 건수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역시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를 부르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이 대부분인 낮 시간에는 쉬는 택시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바로 카풀 사업자인 카카오 측에서 조사한 통계여서 혹시 그 통계를 다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 가운데는. 근데 아무튼 보면 출퇴근 시간대는 굉장히 수요 공급이 불균형인데 그럼 이제 차라리 그 시간대로 좀 한정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른바 이제 뭐랄까요, 그 상생의 방법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뭐 좀 이따 하더라도 지금 이걸 보면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많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이 완전히 안 맞는 건 무슨 이유라고 나옵니까? 이 서울시 택시는 이 개인이 약 5만 그리고 법인이 약 2만 2천여 대에 달합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이 법인 택시는 주야간 근무를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 최근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늘어서 야간 운행이 크게 줄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1년 그리고 또 2017년에 서울시 전체 택시기사 연령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 불과 7년 사이인데 이 40대 기사는 급감을 했고 70대 기사의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5년 차이로 해서 65세까지로만 고령자를 늘린다 하면은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인 택시 수를 늘려야 하는데 현재 처우 때문에 기사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 시간도 그만큼 길고요. 그렇습니다. 정부 대책이 혹시 뭐 좀 윤곽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이 택시 수를 감차 중에 있습니다. 예. 대수를 줄여서 일단 낮 시간에는 쉬는 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출퇴근 시간 수급 불균형 부작용을 더 심화시키고 이걸 막겠다고 카풀제 허용이 나온 겁니다. 예. 물론 카카오 측은 하루에 카풀 이용 건수를 개인당 2건으로 제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돼 있지도 않고 또 낮 시간에는 기존 택시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택시 기사들로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가 부족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택시가 넘쳐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카풀과 택시가 현실적으로 상생할 방안을 현장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카카오톡 카풀 앱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지만 쉽게 카풀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풀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택시처럼 원하는 시간에 카풀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랑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요즘 법에 그 문제가 이제 막 되는 게 출퇴근 시간을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이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일부 카풀 앱은 하루 종일 운영해 국토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택시기사들도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누가 그거를 관리하냐 이거죠. 2번인지 3번인지 종이라는 거. 기사들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걸어놓는 거 아니야. 5년 됐대요, 5년. 저기 안 거리 주행료고 많은 거는 뭐 더 오래되고.
카카오 측은 정부가 카풀 서비스 이용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해법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이 오늘부터 다시 주식시장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결정하는 것을 놓고 거래소가 분식회계 혐의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20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7% 넘게 급등한 가격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거래소의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비롯해 분식회계의 목적과 배경이 규명되기도 전에 상장 유지로 결론을 내린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특히 일주일 뒤인 19일 회사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도 거래소는 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각했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재무제표를 수정 재공시해야 했고 거래소는 재공시한 그 결과로도 상장이 가능했을까를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삼성바이오의 상장 자격은 유지되지만 향후 앞길은 안개 속입니다. 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엔 대표이사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재무제표에 부풀렸던 가치 4조 5천억 원을 줄여서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감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영향을 줬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오늘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지 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2명이 함께 일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신고도 시신을 발견한 지 1시간 뒤에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설비 아래서 남성의 시신을 꺼냅니다. 서부발전사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3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한 하청업체의 계약직 노동자 25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10시쯤 혼자 설비 점검을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직원들이 찾아 나섰지만 5시간이 지난 새벽 3시 2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옥내 저탄장에서 90호기 발전기로 가는 석탄 운반타워 컨베이어 벨트 아래였습니다. 벨트 아래 좁은 공간에 떨어진 석탄을 빼내는 작업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상 2명이 함께 나가야 하지만 사람이 없다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119 신고는 시신 발견 1시간이 지난 새벽 4시 30분이 돼서야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119 신고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사건이. 발전소 측은 이미 숨진 게 확인돼 119 신고를 안 했고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3년 전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구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첫 일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나아진 게 없다면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기계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이태성입니다. 저는 KT 통신선을 설치하는 김철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노동자들 직접 찾아와서 이런 말 한마디가 저희들 정말 마음이 와닿았고 정말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그 뒤 용역업체가 사라지고 이들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100이라면 그 100을 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에서 10%가량 떼어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고 있어요. 연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당을 받는 처지라서 일이 없는 겨울은 고역입니다.
1월달, 2월달 명절이 끼어난다는 돈을 못 벌니까 빚을 냈었죠. 자식들은 커가니까 빚만 지금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큽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 사망률은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8배였습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정규직 백인 대표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 문 대통령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엽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당 안쪽을 향해선 개파를 없애겠다고 했고 당 밖으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자고 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선거 정견 발표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수생 나경원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2번 떨어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금수저, 웰빙 이미지가 야당 원내대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벗어던지지 못하면 우리 당 웰다잉한다. 이날 참석한 103명의 의원 중 68명이 나 의원을 지지해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을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까지 따져도 첫 여성 원내대표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은 개파 종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개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라는 지적을 감안해서인지 대여투쟁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사선을 했습니다. 19대에선 여성 최초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육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한 학기 조기 졸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학점제를 확대해서 군복무 특별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병사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나지만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육군의 군복무 특별학점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대학에서 최대 6학점까지 원격 강의 수강이 가능한데 이를 최대 21학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기병 교육으로 3학점, 군 복무 경험만으로도 최대 6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특별학점을 인정하면 한 학기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대학이 전공 과목의 원격 강의 편성을 확대하고 특별학점 인정 내용을 학칙에 담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5억 5천만 원의 해당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병사 본인의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고 학점 인정 대학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견은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학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안을 내놨지만 교육부는 대학에서 민감해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학점제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조만간 남북의 군이 비무장지대에서 함께 근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긴 하죠.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에 앞서서 남북 군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김태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열린 이곳에서 남북의 군인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변의 지뢰를 없애고 도로를 뚫는 사이 박재권 2등 중사를 비롯한 전사자 유해 9구가 수습됐습니다. 남북은 내년 4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 본격적인 유해 발굴을 시작합니다. 2월까지는 공동 유해 발굴단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이곳에 기초적인 감식 기능을 갖춘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공동 유해 발굴단을 구성할 때 공동 현장 감식 등을 논의하고 연락할 사무소 개소를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기를 거듭했던 전쟁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군사분계선에 가까이 갈수록 남북과 유엔군, 중공군의 유해가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 현장에서 1차 감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임 유해발굴 감식단장에 2급 군무원을 임명해 연락소장을 겸하게 하거나 남북이 각각 과장급 감식소장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연락소 설치가 확정되면 유해 발굴과 감식을 담당하는 남북의 장병들은 이곳에서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를 찍은 영상입니다. 중공군 10,000명, 한국군 3,4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곳입니다. 방금 보신 백마고지에서 남서쪽으로 3km를 가면 또 다른 격전지인 화살머리 고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유해 9구가 나온 곳으로 고 박재권 2등 중사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엔 한국군 유해 2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비무장지대 전체적으로 보면 국군 10,000여 명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 설치될 걸로 예상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엔 남과 북의 군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군 당국 간 정보 교환 그리고 유해 송환 절차 등을 논의하는 광범위한 소통의 창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 주변은 이미 지뢰 제거와 전술도로 확보 등 여건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외국군 유해의 경우 화살머리 고지에만 프랑스군 등 유엔군 300여 구, 비무장지대 전체적으로는 미군 2,0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이 유해들을 현장에서 1차 감식해야 하는데 이를 맡을 기구가 필요하겠죠. 이 역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이 최용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북한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권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을 북한의 넘버 2라고 표현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최용해는 북한의 당, 정, 군을 장악하고 있는 넘버 2 2인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최 부위원장을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과 함께 인권제재 대상에 지정하면서 설명한 대목입니다.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이 부장을 겸직하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당을 감독하는 북한 내 가장 힘센 조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권 2인자를 주민검열과 인권 침해의 책임자라며 제재 대상에 넣은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비핵화 협상 이후 첫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 말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을 밀어내기 식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례 방북 등 북미 외교를 본격 추진하는 동안 인권은 강조하지 않았다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제재 대상에 북한의 2인자 최용해를 포함한 건 2차 정상회담 준비가 급한 상황에서 북한을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압박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와 정부가 모두 경제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방법론에는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아무튼 올인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엄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오늘 이에 앞장서야 하는 2기 경제팀이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네, 청와대와 정부 내가 경제 참모들이 모여서 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에 첫 만남을 갖고 거의 매주 만남을 갖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청와대 집현실이 주요 장소로 거론되고 있어서 집현실 회의로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집현실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 식당 등 그때그때마다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이 협의체를 주도하는 것은 청와대인가요?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 쪽인가요? 청와대에서 열린다고 해도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 모두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홍 부총리를 소개하면서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한 팀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 1기 경제팀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계속 좀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겠죠. 네, 1기 경제팀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실장 간의 불협화음 논란이 1년여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이런 논란을 애초에 막기 위해 투톱이 아닌 홍남기 원톱 체제를 확고히 하고 또 경제참모들이 자주 만나 소통해서 이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도입 취지라고 합니다. 예. 자, 집현실 회의다 이렇게 이름이 붙으니까 과거에 왜 관측운명의 상징처럼 돼 있던 서별관 회의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문재인 정부 2기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모두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뜻에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격은 과거 서별관 회의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거 서별관 회의는 청와대가 정부에 지시를 내리고 이를 다시 기업이나 금융권에 전달하는 식이었다면은 이번 협의체는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라 경제부처가 됩니다. 또 논의 내용도 서별관 회의와 달리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으려고 억대의 로비를 했습니다. 강남의 다른 재건축 단지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달려들어서 모두 억대의 로비 잔치를 벌였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고급 호텔 숙박권을 건네고 공짜 여행을 보내주는 등 갖가지 뇌물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돼서 검찰로 넘겨진 관계자들이 모두 334명이나 됩니다. 조보경 기자.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 등 1억 1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10조 원짜리 공사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로비를 한 겁니다. 대우건설도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가 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2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습니다. 롯데건설은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공사를 따내기 위해 2억 원가량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계열사에 특급 호텔 숙박권을 주거나 제안서를 열어보라면서 고급 태블릿 PC를 주고 돌려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기 위해 홍보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게 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임직원 22명과 홍보업체 직원 등 모두 334명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뇌물이 결국 사업비 인상을 부추겨 집값까지 올리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악의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통신기기를 쓰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중국 업체 화웨이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체포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편에 서면서 주변 동맹국으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통신 장비에서 안보에 위험이 있는 기기를 전부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JT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悪意のある機能が組み込まれた機器を調達しないようにすることが極めて重要であると。 이에 따라 일본 주요 통신업체들도 5G 관련 설비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유력 후계자인 멍완저우가 체포되며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앞서 미국의 동맹인 호주와 뉴질랜드도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 돌렸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의 요청에 부응했다며 일본의 국익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중일 관계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양국 정부는 화웨이 사태와 무역 협상은 별개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윤창호법이 무색할 정도죠. 신호를 어기고 역주행하며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를 경찰이 6km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돼서 삼진 아웃에 걸려 재판을 받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립니다. 6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아예 한 바퀴를 돌더니 차선을 넘나들며 그대로 주행합니다. 이번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합니다. 신호에서 대기하던 택시와 부딪힐 뻔하고 마주오던 차량 옆을 아찔하게 비켜갑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40살 김모 씨였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6km를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김 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한 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번이나 적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부산에선 하루에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치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 단속에 걸린 뒤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으로 갔는데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고 나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수차례 뺨을 맞고 요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지하로 금은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대리운전 기사의 뺨을 때립니다. 한 차례 더 얼굴을 밀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대리운전 기사의 만류에도 이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1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치과의사 35살 제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10분쯤 부산 해운대 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이곳까지 50km를 운전한 겁니다. 경찰관에게 난동을 피운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온 50대 기사를 또 폭행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인데 뭐가 왜 10,000원이냐? 네가 뭐 그지냐? 욕을 막 하고 자식벌 같은 사람한테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름 말할 수 없죠. 주차장에서 차를 몬 사실도 드러나 제이 씨는 1시간 반 만에 또다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이 씨는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더해 제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지만 정부의 측정과 예보는 여전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결국 민간업체가 나서서 정부보다 훨씬 많은 측정망을 깔고 실시간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민관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소는 360개 정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에 하나씩 운영합니다. 그나마 지나치게 높거나 외진 숲속에 설치돼 정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본 한 측정소는 주민센터 옥상 약 15m 높이에 있어 도로변에서 실제 마시는 공기 질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민간 기상업체가 나섰습니다. 통신사와 제휴해 공중전화 박스, 통신기지국 등 전국 2,000여 곳에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중전화 박스 위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3m 정도 높인데요. 지금 이곳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9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입니다. 하지만 환경부 수치는 27 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된 곳이 많은 데다 위치도 도로와 가까워 환경부 공식망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5m, 10m 올라가게 되면은 수치가 좋은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전송돼 말 그대로 동네별 예보가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 휴대폰 앱도 출시됩니다.
또 다른 통신업체는 요구르트 유통망을 활용해 전국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부도 측정소를 늘리고 정확도를 손보고 있지만 발빠른 민간 업체들이 공기질 측정 경쟁에서 한 발 앞선 모양새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어 31번과 수학 가형 30번 문제가 고등학교 수업으로는 풀 수 없는 수준으로 출제되는 등 수능이 지나치게 어려워서 학교에서 성실히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한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힌츠 페터를 도왔던 택시기사 김 씨를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이었는데 오는 31일부터는 주변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프로야구 두산에서 뛰던 양의지 선수가 오늘 4년간 12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NC로 옮겨갔습니다. 125억 원은 프로야구 역사상 포수로는 최고 몸값인데 자유계약 사례 가운데 150억 원을 받았던 롯데 이대호 선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남북 단일팀은 늘 역사적이라는 말이 따라붙곤 했는데요. 이젠 자주 만들어지고 있죠. 오늘도 북한 탁구 선수가 와서 단일팀이 구성됐고 올해 마지막 대회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팀은 좋은 성적 덕분에 다시 뭉치게 돼서 여느 단일팀과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건네주고 잘했다고 손을 마주치고 승리를 거둔 뒤엔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지난 여름 코리아 오픈에서 갑작스럽게 호흡을 맞춘 남측의 장우진과 북측의 차유신. 혼합복식으로 나흘 훈련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남북 교류를 위한 전략적인 단일팀이었지만 이후 국제대회에서 아예 하나의 팀이 됐습니다. 지난달 오스트리아 오픈에선 4강에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올 한 해 세계 탁구의 상위권 선수들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차요심은 오늘 남쪽에 도착했습니다. 역대 단일팀 중 선수 1명이 온 건 이번이 처음. 스텝까지 포함해도 5명으로 소규모입니다. 대회는 이틀 뒤 인천에서 열리는데 다시 장우진과 만납니다. 호흡이 중시되는 혼합복식에서 짧게 만나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 건 놀랍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를 시작으로 탁구, 농구, 유도, 카누, 조정까지 올 한 해 단일팀은 자주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파열음도 들리긴 했는데 장우진과 차효심의 만남은 단일팀의 성공 사례로 손꼽힙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 새해를 내다보는 다양한 진단들이 쏟아지죠. 서점가에는 새 트렌드를 비추는 책들이 쌓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빨리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또한 우리 시대의 트렌드일 텐데요. 그 속에는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함도 느껴집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20, 30대가 열광하는 건 그저 복고 열풍이 아니라 오래된 걸 신선하다 여기는 현상이다. 트렌드 서적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2019년에 사회적 흐름을 예상하는 책들은 이미 20권 가까이 출간됐습니다. 이 또한 5년 전부터 서점가에 찾아온 트렌드입니다. 매년 이맘때 반짝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책들은 빠르게 바뀌는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파고듭니다. 사업 계획을 하시는 기업들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회사들이 내년에 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출간과 함께 곳곳에서 열리는 강연회. 사람들은 퇴근길에 또 주말 휴식도 마다하고 참석해 귀를 기울입니다. 정체불명의 신조어로 포장한 책들.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을 진단하는 키워드는 쏟아집니다. 앞을 내다보고 적어도 남들과 같이 가려는 사람들의 불안에 뭔가 답을 주려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트렌드 책들이 작은 변화를 주느라 변하지 않는 것들, 즉 변화 속에 담겨있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저희 JTBC가 국내 언론학자들이 뽑는 미디어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평가 항목인 신뢰성과 공정성, 유용성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JTBC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미디어 어워드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어워드가 생긴 뒤 일정한 점수 기준을 넘어야 수여하는 미디어 대상을 받은 언론사는 JTBC가 유일합니다. JTBC는 뉴스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뢰성 부문, 객관성과 균형성을 따지는 공정성 부문, 다양성과 사회적 의미를 보는 유용성 부문 등 모든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이어서 대상까지 받아 모두 4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신뢰성과 유용성 부문은 5년 연속, 공정성 부문은 3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습니다. 미디어 어워드는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교수와 20년 이상 업계 종사자 등 한국 언론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조사엔 회원 430명이 응답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최근 동해안에는 도루묵잡이가 한창입니다. 산란기를 맞아서 연안가로 들어오는 도루묵을 잡으려고 관광객들이 항구나 방파제마다 북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밀착카메라 앞으로 시청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의 한 항구에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통발 낚시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바로 도루묵을 잡으려는 관광객들입니다. 항구 안쪽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파제 곳곳에 통발을 들이온 관광객들은 산란기를 맞아 해안가 가까이 오는 도루묵을 기다립니다. 지금 한창 내려온대요. 산란철이라 지금 도루묵이가 알반 도루묵반이 1시간 정도면 통발 하나 가득 차는 거예요. 어선들이 정박한 부둣가 근처에도 관광객들이 쳐놓은 통발들이 묶여 있습니다. 어항구역 내에서 낚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통발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찌르면 안 돼요. 방파제 입구에 도루묵 포획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만 붙어 있을 뿐 관할지자체나 해경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잡혀가려는 부족은 있었고요. 저희가 중화대도 이제 나가가지고. 도루묵 통발잡이 낚시가 허용된 인근의 또 다른 항구. 바다 산책로에는 낮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 사람당 통발 하나씩만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대량으로 잡은 도루묵을 되팔기도 합니다. 자기가 먹을 것만 잡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파는 거야. 어민들이 아닌데 방파제 고기 위에다가 쏟아놓고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시비가 돼가지고. 해가 지고 나면 해상 산책로 주변은 통발과 아이스박스를 든 관광객들로 더 북적입니다. 어민들은 오후 5시 이후 도루묵 통발잡이 낚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밤이 되자 관광객 수는 낮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각이 밤 12시가 가까워졌는데 얼핏 육안으로 보기에도 100여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해상 산책로 위에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발을 건져 올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우와, 많이 들었다, 선생님. 우와, 대박. 아이스박스마다 도루묵으로 가득합니다. 한쪽에서는 도루묵을 구워 먹기 위해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술판도 벌어집니다. 타고 남은 재는 그대로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다음 날 도루묵 통발잡이가 끝나고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 도루묵이 든 통발은 줄이 끊긴 채 물속에 버려져 있고 물 위에는 쓰레기들이 떠다닙니다. 항구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곳곳에는 끈이 잘리고 끊겨나간 통발들이 수초 주변에 버려진 채 방치가 돼 있고요. 이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낚시객들이 밤새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고 남기고 간 쓰레기들이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빈 술병과 먹고 버린 도루묵들이 널려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통발 밧줄이 어선에 걸리기도 합니다. 작업을 못하지. 배를 고쳐야지. 그거 그럼 누가 맸는지 알고 누구한테 탓을 하냐고. 모르잖아, 누가 맸는지.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마을 주민들의 몫입니다.
고기 잡아가는 건 누가 말해? 말 안 하거든. 와서 깨끗하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도루묵잡이 관광객들이 밤새 즐기고 떠난 자리, 남은 건 쓰레기 포대 수십 자루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며 자리에 두고 간 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양심은 아니었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하루 종일 따뜻하네. 어때? 다르지? 따뜻하지? 응. 히트텍이 있으니까 겨울의 어떤 순간도 늘 따뜻하게 기분 좋게. 유니클로 히트텍. 편안함부터 스타일까지 지금의 후리스를 입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예, 무대에서 오래 활동해왔던 가수 자이언티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빠른 비트도 자극적인 가사도 담기지 않았던 이 곡,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양화대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택시 기사였습니다. 택시는 젊은 가수의 노래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의 화면 곳곳에서 소설과 수필과 시의 장면 곳곳에서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레 등장합니다. 성가신 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사분과의 세상살이 대화도 바로 그 택시 안의 고전적인 풍경이어서인지 택시 속에서의 대화를 설정한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택시의 처음은 지난 1955년 시발 택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치 군용집 차를 연상시키는 외관에다가 첫 출발을 의미하는 시발이란 글자가 박혀있는 택시. 그러나 시발 자동차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진 않았으니 택시도 예외 없이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새나라 택시, 포니 택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택시까지. 도시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새로움은 이전에 존재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더구나 각종 신기술을 도입한 운송 서비스가 개발되고 미국에서는 무인 택시마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요즘, 우리가 알던 택시는 이제 낡은 교통수단이 돼서 기억의 한편으로 점점 밀려나게 될까. 어제 그가 쓴 편지에는 바로 그런 고민들이 무거운 색깔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택시 서비스와 간혹 승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기에 소비자의 냉정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 역시 그런 시선을 마음 한편에 담아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전 손주를 본 그가 마주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내세워지는 장밋빛 변화가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실의 역설. 그의 편지를 받아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늘 그렇듯 상생의 방법은 없는가를 찾아 나서야 하지만 무척 막막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그 마음을 모두 헤아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접어서는 안 될 땀에 젖은 이야기들. 오늘의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탈원전의 급기야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 수입 추진.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주변국에 의존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었고 길게는 12년, 짧게는 7, 8년 동안 주변국들과 추진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늘 기사 내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한국전력이 동북아의 전력망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탈원전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할 수 있어서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네.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며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적혀 있습니다. 이 보도의 파장은 컸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계속 올랐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퍼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는 맞다는 거죠? 네, 정확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입니다. 네.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개념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막혀서 고립이 돼 있는데 전력망을 연결하면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이 가능합니다.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원을 함께 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진이 되더라도 수입은 전체 전력량의 2% 정도입니다. 한전은 에너지 안보를 말할 정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짧게 잡더라도 2011년부터입니다. 네. 그해 9월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네, 아까 조선일보 기사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시점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이 연계 사업을 논의해 왔습니다. 네. 이처럼 2013년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 연구에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2014년 1월 정부의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즉 12년 전 러시아와 논의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으로 확대된 건 2011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들이 생략이 되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전까지 정 의원실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의 조선비즈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미래 에너지 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한국 원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기사에서 섬처럼 고립된 지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정부에서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해석이 사뭇 다른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은 탈원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에 앞서서 통일된 중러 연결 한반도 에너지망 완성이라는 기사에서는 LNG보다 30% 싼 값에 PNG를 러시아에서 공급, 국가 간 남는 전력 교환 가능, 그리고 북한 동북아 에너지 연계망 물고 등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러시아 전기 남한 거쳐 북한으로 연결돼야 라는 온라인판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국토위의 탈선으로 잡았습니다. KTX 탈선을 다루는 국토위.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오늘 오전에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KTX 탈선 문제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저렇게 고성이 넘쳤고 삿대질도 넘쳤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소리도 많았습니다. 예. 부적절한 표현들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하는 주택입니까 이게? 이렇게 독선이 한번 부리지 말죠. 그래서 이혼장 완전 차려줍니까? 무슨 완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어디 가서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왔고 그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예, 일단 노동판에서 싸구려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당한 직업이고요. 예. 원래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긴급 현안 질의 회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후에 의총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하자는 입장이었다가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순자 위원장이 오전 회의를 강행하자 저렇게 고성과 삿대질로 싸운 겁니다. 예. 그 지금 그 KTX 탈선 사고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에서 바로 그런 것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연 것일 텐데요. 예.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오영식 사장이 출석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게 가장 큰 이유로 지금 대두가 되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위원장도 알고 있었는데 예. 오늘 회의 중에 저렇게 지금 왼손은 박순자 국토교통위 위원장의 손입니다. 메모가 전달이 되는데요. 예. 자세히 보면 오영식 사장 화살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있습니다. 예.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 사장은 오전에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 사임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표를 수리가 돼야 되는데요. 하지만 사퇴하겠다고 한 뒤에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오영식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야당의 문제 제기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영식 코레일 이사장님 철도 근방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철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예, 잠깐 웃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장난처럼 할 대답이냐 따지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게 따지면 저도 비행기는 많이 타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 그 낙하산 문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도해드렸을 때 오영식 사장은 대표적인 인사로 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윤의 못다한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예. 윤이라고 누굽니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인데요. 예. 귀국한 윤 전 시장이 어제 이어 오늘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가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내가 사실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일단 본인이 광주시장에 못 나가게 된 뒤 사기범 김 씨에게 당시에는 이제 권양숙 여사로 알고 있었는데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공천 때문이 아니고 본인의 형편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82만 원만 받고 살아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형편을 예. 뒤에 띠 소리가 좀 크긴 합니다만 경적 소리가 묘한 배경음악으로 어쨌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4억 5천만 원이나 이제 줬다가 내 사정이 어려우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윤 전 시장이 네팔에 있을 때는 처음에 사기범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서 전화했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4억 5천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눠서 입금했다고 했는데 예. 정작 본인이 이제 시장직도 없어지고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김 씨와 윤 전 시장은 모두 268번의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 공천 관련된 김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좀 보면 지난 1월 초에 김 씨는 윤장현 전 시장에게 당신은 현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 윤장현 신경 쓰라고 얘기했으니 힘내셔라 라는 말도 했었고요. 예. 또 우리 시장님 꼭 재임하셔야겠지요. 어제 이용섭 지금 현 광주시장입니다. 통화했는데 제가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출마를 못하게 만류했으니 당신이 이제 출마하면 될 거다라는 맥락으로 충분히 읽힙니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날 때 이번 생신 때 대통령을 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윤 전 시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맥락으로 예. 저렇게 보냈습니다. 저런 문자가 오가는 중에 윤 전 시장은 돈을 나눠서 입금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입금한 건 1월 말입니다. 예.
뭐 그냥 미뤄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만원식 과학으로 했습니다. 예. 어떤 과학이 나오는데요? 오늘 경찰이 지만원 씨를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예. 지만원 씨는 지난해 크게 인기를 끌었던 천만 관객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가 본인의 글에서 빨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라고 지금 지만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글입니다. 직접 올린 글이고요. 저런 주장을 많이 해서 김사복 씨의 아들인 김승필 씨가 지난해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왜 김사복 씨를 빨갱이나 간첩으로 봤느냐. 지만원 씨가 올렸던 글의 근거를 제가 찾아보니 일단 앞서 함석헌 씨와 좀 가깝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 김사복 씨가 고급형 택시를 세대에서 10대로 늘어나 중견기업처럼 운영을 했는데 모종의 정치 세력과 결탁한 것 아니냐라는 글도 있고요. 다른 다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함석헌 씨와 가깝다는 게 뭐 빨갱이라는 이유가 어떻게 나오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만원식 과학이라고 얘기했고 저 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만원 씨는 아주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의 글에서는 아마 공작금을 받아서 택시를 더 샀을 것이다. 북한의 공작금을 받아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김승필 씨에게 물어보니까 당시에 어머니가 동대문구에서 가방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아버지가 그 돈으로 호텔에서 운영하는 관광 택시를 2대를 샀었다라고 팩트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렇게 지만원 씨와 또 지만원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 고 김사복 씨가 빨갱이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가짜 뉴스가 되고 그래서 아들인 나중에 이제 아들 확인이 됐는데요. 김승필 씨가 상당히 고민도 되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폄훼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한테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심정이었었죠. 김승필 씨는 실제 지인이 아버지가 빨갱이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라는 말도 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하여간 SNS 통해서 이게 너무 많이 도니까 저희들도 뭐 이에 대한 그 가짜뉴스에 대한 판결을 어저께 받았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대개 이런 방식이 이제 그 질러놓은 다음에 아니면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이미 저 5.18 민주화 운동 가짜 뉴스니까 그때 뭐 북한 군인이 내려왔었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미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설을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관련 재단에서 고발을 했고 지만원 씨인데 8,2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2심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데요. 지만원 씨가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지 씨가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보면 첫 번째로 올린 13번 중에 첫 번째 스모킹건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당시 5월 18일 새벽부터 대한민국 땅에는 젊은이들이 구경할 수 없었다. 그 앞에 보면 5월 17일 날 젊은이들이 다 군이 무서워서 숨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고 광주에도 없었는데 광주에서 어떻게 대학생이 나와서 시위를 했겠냐. 이게 지만원 씨의 과학적 근거 스모킹건 13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하는 많이 나왔던 건데요. 사진들을 보면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 시민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약간 모자이크를 했는데요. 북한의 한 장성과 귀가 닮았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당시 저 장성이 시민군으로 위장해서 광주에 왔던 증거다라는 지만원식 과학들이 지만원 씨의 홈페이지에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귀가 뭐 나이 들면서 좀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기에도 비슷하지 않은데. 그리고 뭐 뒤에 사진이 여러 개 장이 더 있었는데요. 인중이 닮았다, 주름이 닮았다, 눈썹이 닮았다 등 여러 가지 닮았다가 북한군 개입의 근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당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기에는 대충 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지만원식 과학이 그걸 얘기하는 거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경북과 강원, 충북 지역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오는 눈은 밤사이 모두 그치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ights around the tree. Mom is whistling, takes me back again. There's something about December.